안녕하세요.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10월 3일자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0월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결실이 오는 이 가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7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노동 소식입니다. 제목이 화물노동자 파업에 꼬리에 꼬리를 문 SPC 계열사 손배가압류입니다. SPC 그룹의 유통계열사에서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 해지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손배가압류 많이 들어보셨죠? 돈으로 사람을 잡는 일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법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 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월급 통장을 묶으면서 진행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언제 하는 돈을 만져볼 일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지난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라든지 철도노조, 한진중공업,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손배가압류들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액수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전에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302억 원에 달하는 청구를 한 바 있고요. 이것이 인정된 금액만 하더라도 158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동자들의 통장에 가압류된 돈들이요 28억 9천만 원. 자기의 월급 통장에 이렇게 묶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손배가압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이 손배가압류는 실제로 노동자들의 목에 들이대는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배가압류에 대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본질적인 해법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지금도 이 SPC 그룹에서는 손배가압류라는 이 똑같은 무기를 꺼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ILO 국제노동기구의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그리고 제1노조인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도 집회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한 이 문재인 정권에서 국제노동기구의 차기 수장에 출마를 하겠다. 게다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다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수장을 노리기 전에 국내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라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선차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사회 소식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대장동 사건이 엄청나게 지금 뉴스에 연일 가장 주요한 뉴스로 올라오고 있는데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언제 이야기를 해주겠냐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기사를 골랐습니다.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의 마지막 파티라는 제목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제가 권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곽상도의 아들이었던 31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수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느냐. 이 시점에서 분노들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개발 사안이잖아요. 지금까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로소득을 챙겨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대장동에서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수많은 법조인들이 연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연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대부분이 이렇게 팀을 짜서 토건 세력을 이루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개발을 할 때마다 사실은 천문학적인 이 액수의 불로소득을 취해갔다고 하는 것이 이번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은 어떤 걸까요? 예, 맞습니다. 대장동 사건 하나를 파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이런 토건 세력들에 의한 돈 놓고 돈 버는 이런 투기의 현황이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를 파헤쳐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태경 부소장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곽상도와 박영수와 윤석열에게만 집중해서는 곤란하다. 대장동 사태의 표면은 부패 카르텔의 부동산 불로소득 파티이지만 이면은 그것을 가능케 했던 개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은 그나마 성남시가 1조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 가운데서 절반 이상을 공적으로 환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천 대유를 비롯한 토건 세력들은 4천억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제시해 볼 만한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발 사업 시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의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영 개발은 법 같은 것을 개정해서 공공이 수용 조성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그대로 소유를 한 채 민간에 임대하는 토지 임대부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이 대장동 하나를 두고 누가 얼마를 가져갔네, 누가 얼마를 가져갔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냥 그간 70년 동안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은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면서 먹고 살기도 바쁜 상황에서 수많은 토건 세력들이 불로소득을 긁어갔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칼을 들이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요. 그 새로 만들어졌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라고 했던 이 공장에서 자동차가 드디어 생산이 됐는데요. 자동차 이름이 캐스퍼라고 하죠. 이게 유명해진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용섭 광주시장 이런 사람들이 사전 구매 예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골 변속기의 인건비는 절반으로 낮췄는데 캐스퍼 왜 비싸지?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광주형 일자리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동자들의 임금을 절반으로 낮추면서 고용 안정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였습니다. 실제로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요, 주 44시간 근무 기준으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현대차 생산직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사 제목에서 사골 변속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사골이요, 진짜로 우려먹는 사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캐스퍼라는 자동차를 만들면서 이 캐스퍼에 맞는 신형 변속기를 개발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 나왔던, 예를 들면 기아의 모닝이나 레이 등의 기존 경차에 들어갔던 변속기를 사골처럼 우려먹으면서 원가를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사의 제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노동자들의 임금을 절반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미 개발해 나왔던 변속기들을 다시 이 캐스퍼라는 신형 경차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 기업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동자들이 교섭을 하고 파업을 해서 노조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서 가격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 바로 저는 이 기사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임금은 낮아지면서 발생했던 초과 이익들은 여전히 누가 가져가고 있습니까? 기업에서, 재벌들이 현대차에서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글로벌 호갱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실제로 이 국내에서도 재벌들의 호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국회에 세제 개편안을 제출하면서요. 이 세제 개편안에 따른 대기업 감세 효과가 향후 5년간 누적법 기준으로 3조 9,090억 원, 즉 4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5년 동안 전체 감세 규모의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착시 효과를, 착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도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낫지 않겠어? 그래도 민주당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겠어? 이런 착시 현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특히나 촛불혁명 이후에 등장했던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여전히 재벌 편향적인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아마 고민 많으실 겁니다. 지금도 모든 뉴스에서 내년 대선이 첫 번째 이슈잖아요. 내년 대선에서 우리 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좀 더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표심을 행사해야 될까? 거기서 잊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점에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이죠. 이 부동산 문제도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인데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난 역대 정권의 부동산 가격의 인상률을 보면요.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폭등은 가장 심각했습니다. 서민들과 함께 가는 정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기사에서도 재벌들의 세금을 임기 말에 이를수록 훨씬 더 많이 감면해주는 정책을 이 정부에서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 5번째 소식입니다. 경찰에서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했던 출판사의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국가보안법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반민주악법, 반통일악법,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헌법에 보장된 인권마저도 짓밟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일성 회고록을 공식적으로 출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보수단체들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난 5월에 법원은 이 제기를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가 조금은 바뀌는 흐름으로 갈라나? 아직 국가보안법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회는 본질적으로 똑같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군사 독재 정권을 종식시켰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올려놓았다는 수많은 전 세계적인 평가들을 받고 있지만 지난 7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체제가 바로 이 국가보안법 체제였습니다. 1948년 12월 1일 날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이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을 질식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5월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 입법 청원에서 무려 10일 만에, 딱 열흘 만에 10만 명의 국민들이 동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번 주 화요일이죠. 10월 5일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 대행진이 출발을 합니다. 제주도 4.3 항쟁 기념공원에서 출발을 해서 열흘 동안 전국 곳곳을 걸으면서 10월 15일 날 국회의사당 앞에 당도할 예정인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우리 동네를 지날 때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 대행진단에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의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이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번째 소식은 국제 뉴스인데요. 중국 화웨이의 부회장 멍완저우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기사인데요. 캐나다에서 2년 9개월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법정 다툼을 벌여왔던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죠. 화웨이의 멍완저우는 사람 이름이에요. 멍완저우 부회장이 2년 9개월 만에 풀려나서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내막이 어떻게 된 거지? 이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던 기사인데요. 벌써 3년 전입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었는데요. 3년 전인 2018년 12월 달에 화웨이의 부회장인 멍완저우가 환승을 위해서 잠깐 머물렀던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사기와 음모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멍완저우는 홍콩을 출발해서 멕시코로 가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캐나다에 체포를 요구했고 캐나다 정부가 따랐던 것이죠. 이 미국 정부가 체포를 요구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 화웨이 그룹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제재는요. 미국이 자기가 그냥 자기들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유엔에서 승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란을 제재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의 기업이 그 이란에 대한 제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화웨이 그룹의 부회장을 체포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란과의 핵 합의를 깼던 것도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재도 왜 일어났냐면 적반하장식으로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먼저 깨고 나서 이란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제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체포까지는 캐나다 정부에서 했는데 미국으로 압송해달라 이 요구는 캐나다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난 3년 동안 압송을 둘러쌌던 재판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캐나다 법원은 멍완저우의 재판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마 압송이 부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올 것 같으니까 미국 법무부에서 유죄를 인정하면 거액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압송 요구와 기소 절차를 중단하겠다 이러면서 협상을 요구를 하는데요. 멍완저우는 사실은 이를 거부하죠. 왜? 무죄가 나올 게 확실하니까요. 그러자 미국은
무죄 판결을 남겨둔 시점에서 전술을 바꾸죠. 화웨이가 이란과 사업 거래를 했다라는 사실관계만 인정하면 압송 요구를 처리하고 기소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타협책을 내놓은 것이죠. 멍원저우는 이란과 사업 거래를 했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타협을 받아들임으로써 멍원저우는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캐나다에 잡혀있는 상황에서 무려 2년 9개월 만에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멍원저우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나면서 중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중국에 미국의 간첩이라는 혐의로 잡혀있던 캐나다 국적 대북 사업가 그리고 전직 외교관 이 두 사람을 석방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또 하나의 착시 현상은 이미 전 세계는 굉장히 민주주의가 되지 않았나? 전 세계는 합리적인 판단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것의 대표적인 기관이 유엔이나 이런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여전히 이 전 세계에서는 약육강식 그리고 강대국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이건 뭐 외교라고도 볼 수 없겠죠.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에서는요, 이 멍원저우가 귀국을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특별 전세기를 캐나다로 보냅니다. 원래 캐나다에도 중국까지는 항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실수를 가장한 미국의 도발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 전세기를 보내서 멍원저우를 중국으로 데리고 오고요. 중국에서는 2년 9개월 만에 풀려난 이 멍원저우 부회장에 대해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이 국제 질서라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 바로 옆에는 중국이 그리고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은 미국이 두 거대한 강대국이 끊임없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선택이 어느 시점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경제 뉴스인데요. 국제적인 뉴스이기도 합니다. 와, 제목이 대단하네요. 1조 달러, 와, 무려 1조 달러짜리 동전이 나온단 말이야? 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국가 부도가 거론되는 미국에서 회자되는 괴짜 아이디어라고 했는데요. 액면가가 1조 달러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85조 2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기념주화 하나를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이 필요하니까 1조 달러짜리 기념주화를 발행해서, 왜냐하면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의 영역 안에 있거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1조 달러짜리 동전을 발행하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1조 달러를 내주어서 이 1조 달러로 뭔가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죠. 생각해보면 참 웃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릴 적에 그런 생각 많이 해봤죠. 아니, 대한민국에 돈이 부족하면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대한민국에 돈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은 얼토당토하는 고민들을 우리도 어린 시절에는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막 찍어내면 우리나라 돈의 그 가치는 하락하게 되겠죠. 돈을 찍어내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모두 그런데요. 미국만 여기서 예외라는 것이죠. 왜요?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괴짜 아이디어까지 나온 거죠. 1조 달러를 그냥 한번 확 발행을 해가지고 부채 문제를 좀 줄여볼까?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축 통화로서 전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던 달러의 위상이 점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또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전환, 격변기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질서가 변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에 지금 최고점에 달한 것 같은 거품이 언제 붕괴할지 모른다는, 터질지 모른다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 또한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 주간 뉴스 브리핑 7가지 소식은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이 주를요, 우리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게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